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할 때 도움이 되는 방송 조은의 마음 약국입니다. 저는 29년차 조울증 관리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컨텐츠로 돕는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 조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조우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21년 차 조울러인 그 동생 그레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고직한인데요. 사단법인 조은의자의 지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보통 줌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던가 아니면 저희가 있는 센터에서 이렇게 게스트 분을 모셔서 했었는데 오늘은 딱 보시다시피 좀 다른 공간에 와서 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차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저희가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셨는데 아, 사단법인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 센터장님이신 김홍란 센터장님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소개 다 해주셨는데. 네. 예. 저는 고립운둔 청년의 고립을 예방하는 그런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센터장직을 맡고 있는 김옥란이라고 합니다. 와, 예. 저희가 몇 주 전에 이제 그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를 설립하신 파운더가 되는. 네, 김현일 대표님을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그분의 와이프 되시는 방송 때 얘기했던 우리 그 김홍란 등처가 센터장님. 얘기하면서 네, 예. 얘기했었던 그 김현일 대표님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신데 네, 지금 센터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단법인 푸른고래 리커버리 이게 줄여서도 말을 하나요? 아니면 보통은 그냥 뭐 리커버리 센터 할 수도 있고요. 음. 또 다른 곳에 가면 푸르릉고래 이렇게 쪽으로, 얘기할 수도 예. 있고, 네. 네, 어떤 곳엔 저희들끼리는 리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리센. 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앞에 김효연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푸른고래 원래는 리커버리 센터만 가지고 있었는데 청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청년의 호흡을 돕고자 그러니까 아픈 고래가 그 동료 고래들이 이제 아픈 고래를 물 위로 띄워서 수면에 띄워서 호흡을 돕는 것처럼 우리도 청년이 지금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약간 호흡을 돕는다라는 의미에서 푸른고래 이름을 앞에다 붙인 거예요. 네. 네. 이런 사단법인이 돼서 지금까지 몇 년째 활동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청년 대상으로 공동생활은 너무 오래전 오래됐고 네. 그 수면 하에 있었던 네, 일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보여지는 리커버리 센터 공간에는 저희가 2018년도에 제가 시범 운영으로 그때부터 운영을 하고 2019년도에 지금 리커버리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20년도 초반부터 이제 오픈해서 이제 고립된 청년들을 프로그램도 하고 신청자를 받아서 저 회복 지원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이 방송하는 이곳에 오기 전에 그 리커버리 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한 50여 평의 그 공간을 아주 잘 네, 너무 네. 예쁘게 잘 해놓으셨고 또 거기서 이렇게 직접 해먹는 점심 식사를 또 해서 그 청년분들이 거의 뭐 하루에 100여 명의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신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공간이더라고요. 네. 너무 매력적인 장소였는데 거기 오늘 오신 분들도 한 30명 정도 우리 네. 보고 또 그 샌드위치 만드는 모습 또 우리가 또 실제 시식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청년들 가운데는 이제 스태프들도 있지만 또 이른바 고립 은둔 청년 그렇게 뭐 봐도 될까요? 근데 뭐 너무들 매력적으로들 생기고 잘 있고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청년들이 사실 뭐 고립 운둔되어 있지만 그
사실 혼자 있거나 외롭게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리커버리 센터에 나와서 같이 음식을 해 먹고 같이 자신의 어려움들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같이 있으면서의 그런 동질감을 느끼고 자조 모임이 부드럽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쿠킹런치 시간에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어도 그것들이 이제 서로 배려하는 게 그렇죠. 네, 예, 다. 이 친구들이 가장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배려 있고 예의 있게 음식을 같이 마련하고 같이 준비하고 같이 먹고 이게 이제 공동체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코어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예, 예. 꼭 무슨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렇게 뭐 해먹는 그런 장면 같아서 굉장히 밝고 예. 또 서로 간의 그 대화도 많고 따뜻하고 네. 환영하고. 그래서 누구라도 여기 오면은 다시 오고 싶을 만큼 그런 그럴 것 공간이더라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점심을 이제 1시 정도까지는 먹고 그리고 나서는 또 각자 이제 설거지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매일같이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예시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요일별로 정해져 있고요. 월요일 날에는 보통 예술 프로그램 하고 있고 그 예술 프로그램을 하려는 목적은 이 친구들의 어떤 정서적인 표현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말로 표현을 해서 나 이 부분이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예술에 담긴 뭐 영화 만들기 예를 들면 영화 속에서 자기네 마음들을 조금 녹여내서 영화로 표현을 한다든지 해서 예술 표현하는 프로그램이 월요일마다 있고요. 네, 화요일 날은 저희가 비슷한 건데 이제 미술 치료 접근으로 해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칼라 쓰는 것도 달라져요.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 상태에 따라서 칼라 표현이나 이 선 긋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미술로서 표현을 해보자. 그러니까 간접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표현하면서 미술 프로그램이 화요일마다 있고요. 수요일 날에는 보통은 저희가 자조 모임처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요. 예, 어떤 친구는 뭐 영화 동아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영화 보는 거,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가정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사회 활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먹는 거, 그러니까 수면 또 어렵고 신체적으로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많이 딸려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는 홈트처럼 재활 치료도 이들끼리 배운 사람이 와서 이제 그 청년 중에서 이제 같이 해보는 거예요. 스트레칭 해보고. 심리 상담, 집단 심리 상담도 수요일 날 픽스되어 있고요. 목요일 날은 보통 MBTI나 특강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중요한 코어 프로그램이 금요일마다 야구를 해요. 그래서 리커버리 야구단 네. 그 유명한 네, 그래서 거기 감독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네. 누구시죠? 도와주시는 리그의 총재님은 이만수 총재님이 되시고요. 와.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를 훈련시키고 같이 와주시는 분이 이만수 감독님의 후배 되시는 권혁동 감독님하고 한상훈 감독님이 계세요. 실제로 이제 한상훈 감독님은 예전에 하나 이글스에서 선수로 활동했던 분이시고, 그래서 같이 아침에 9시에 야구장을 가요. 네, 거기서 야구를 하고 오후 1시까지 야구를 해서 뭐 스트레칭도 하고 사실 저도 야구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잘 못하지만 야구가 주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죠. 야구가 이 홈에서 나가서 홈으로 돌아오잖아요. 누군가는 1루를 가고 누군가는 3루까지 가고 누구는 홈런을 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저희 이제 리커버리가 실패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중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이고 이제 완주해서 홈까지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지만 이제 그게 인생의 전반적으로 어떨 때는 1루 어떨 때는 2루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철학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담고 있고 그다음에 공을 캐치볼을 하잖아요. 네, 캐치볼을 하면서 던져주고 이제 받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아니면 자기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들을 해소하자, 던져버리자라는 느낌이 있고 이제 받는 사람도
상대방의 어떤 불안 요소라든지 우울의 요소를 잘 받아내자. 근데 그게 이제 회복을 하려면 사실 자신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회복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상호 그렇게 공을 던져주고 또 더 받고 이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으로 움직였을 때의 느낌들이 보여요. 굉장히 신체적으로 어렵구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어렵구나라는 거를 움직임 통해서도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서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구 경기장에 야구 그 운동장에 가면 이 친구들이 몸으로 느끼는 회복 그런 거 많이 이것들이 보시겠네. 예, 네.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호흡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아이고. 뭐 야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은 또 처음 보는데 와 말씀을 네. 너무 잘하시는데 아주 그 김현일 대표님이 와이프가 좀 내성적이고 센터장님이 좀 말수가 좀 적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전혀 그때까지 인터뷰한 내향적 맞아요. 그리고 아까 발견한 거는 그 매 요일마다의 그런 다양한 그 활동 또 그 이제 뭐 미술 치려면 그런 좋은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영화도 뭐 등등 이런 거를 다 이 디자인하고 돌아가게 한 분이 나는 김현일 대표님이 하도 다재다능해가지고 거긴 줄 알았더니 여기가 다 실세면서 여기서 다 하셨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실세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일은 다 센터장님이 하시고 그 김현일 대표님은 그냥 주로 티 내러 다니시는 그런 것 같아. 예, 네. 김현일 대표님은 약간 일을 벌리는 쪽이라서 근데 굉장히 비저너리하고 글쎄, 예. 예, 꿈을 꾸는 자. 근데 예, 그 꿈이 현실화시키는 것들은 그 주변인들이 그렇죠. 담당하고 있죠 보통. 근데 사실 비전너리가 없으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럼요. 안 일어나요. 그런 점에서 아주 귀하고 네. 저도 그과이기 때문에. 네. 또 주변인은 또 피곤하죠. 네. 그래서 그 김현일 대표님 모시고 했을 때는 정신적 정서적으로 약한 청년들의 천국 이렇게 썸네일을 해봤는데 지금 보면은 고립 운둔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 용어가 뭐죠? 그 보육원에서 나온 친구들 자립준비 청년. 자립준비 청년 예, 네. 그렇죠. 그런 친구들도 센터에 오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 그 자립준비 청년은 저희가 그 퇴소해서 네. 이제 대학생이 된 친구들은 네, 저희가 아름다운 재단하고 연계해서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해요. 이제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고 그런데 저는 또 하나의 고민이 퇴소해서 대학생이 된 친구 말고 현장에서 생존해서 씨름하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너무 많죠. 그래서 뭐 일부의 그런 정착 자금으로 해서 하지만 나오자마자 그거를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고요. 사실 지금 작년까지는 그게 500만 원이었고 올해부터는 아마 그게 금액이 좀 늘어난다고 네, 들었긴 네.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에 사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돈 갖고는 집도 사실 네, 어렵고 어렵죠. 살림살이를 다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조차도 어렵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동체인 거죠. 그 시설에서 살면은 시설에 있는 공동체성 그 안에서의 커뮤니티밖에 없는데 이 친구들이 사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다방면으로 개인이 뚫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너무 집을 많죠. 얻었을 네, 때 그런 네, 네. 것들 부동산 봐야 되죠. 뭐 어떤 직업적으로도 찾아야 되는 거 인생의 선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좋은 어른들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 리커버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저희가 자립준비 청년 장학금 사업은 하고 있고 그 외에 실전에 그러니까 생활에 좀 전선에 뛰어든 청년들은 어떻게 도울지 또 일부는 함께하는 청년들이 있고요. 저희 하우스에서도 같이 사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라던가 뭐 방황하는 친구들 이거나 아니면 그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있다던가 이런데 청년만을 위한 센터라던가 아니면 복지적인 서비스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청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 네. 사업이 있기는 해요. 있어요. 네, 많아요. 네. 그래서 많은데 음. 그 정보를 청년 세대가 다 그 정보를 갖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렇죠. 이제 애써서 찾아봐야 좀 발견하는 정도이고요. 그리고 센터 말씀하셨는데 센터들이 보통은 일반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사용하는 센터들이고요. 직접 어떤 사람이 가서 뭐 정서적으로 힘든 친구 아니면 어떤 진짜 필요 욕구가 있어서 찾아갈 수 있는 센터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네, 예, 이런 뭐 찾아보기 힘들죠. 저는 이제 대학생 청년 이른바 사역을 지금 뭐 45년 이상을 해온 사람이니까 그 분야를 좀 알긴 하는데 보게 되면은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돕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파트너십으로 하면서 그 실체를 갖고 돌아가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프롬그레 리커버리 센터는 그 실체가 아주 눈에 확실하게 보이고 여러 가지 변화된 그 청년들의 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뚜렷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서울시든 지자체든 이런 데에서는 정말 이런 데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돕고 싶어하고도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우리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 뭐 남편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한다 하더라도 또 집안을 지켜야 되고 딸 둘이 있는데 잘 또 보호하고 육성시켜야 되고 지금은 이제 잘 커서 이제 여대생들인 것 같은데 뭐 직장 생활까지를 하시다 그거를 내려놓고 또 그 퇴직금까지를 털어서 막 이런 그 리커버리 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어머님의 그 막 약간 물려주신 약간의 비상금. 그 피 같은 돈 그런 것들도 이 사업을 위해서 다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본인이 이제 직접 부담을 느끼면서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된 그 경위라든가 그런 거가 굉장히 아주 궁금하고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결혼했을 때 남편이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 가장 큰 게 누구든지 잘 먹이고 싶어 해요. 글쎄요. 그래서 인사하는 첫 인사가 밥 먹었니? 이제 주로 이제 이걸로 인사를 시작을 해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 저희가 IMF 때에 잠깐 노숙을 하는 경험이 그랬어요. 있었고 네네네. 그 가장 추운 때였어요. 그때가 IMF 9월에 터졌고 그 이후에 어찌어찌 애쓰다가 11월쯤에 집도 잃고 직장도 잃은 상황에서 12월, 1월, 2월, 3월까지 노숙 생활을 조금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저는 그때 둘째 만삭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내용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로서는 어떤 내용이요? 그 뭐 노숙을 좀 한다 이런 건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노숙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안 하고 뭐 그쵸 예, 어디 가서 예, 예. 뭐 좀 지냈다 이런 네. 식으로 들어댔겠지. 네, 그래서 네? 뭐 찜질방에서 잤어, 뭐 어디 글쎄. 직장 구하려고 어디 어. 다녔는데 뭐 거기서 자고 왔어, 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때 그래서 노숙했던 기억이 저는 노숙할 수 없었던 게 늘 항상 같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둘째 아이 만삭 중에 있었고 그렇지. 첫째 아이가 3살, 2살 그리고 만삭의 상태였기 때문에 저를 이제 엄마 집에다가 친정 집에다가 놔두고 혼자서 직장을 구하겠다고 나갔구나. 몇 개월 동안 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약간의 노숙도 체험을 해봤죠. 네. 그러면서 저희가 집을 나중에 얻고 이제 노숙에서 이제 벗어나서 직장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인천에 저기 좀 빈민가라고 얘기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약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에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의 저희가 저희보다 상황이 더 어려운 14살의 청소년을 알게 됐어요. 그 청년이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안 계시고 혼자서 전기 수도 다 끊긴 집에서 노숙하고 있는 걸 발견을 하고 그 아이한테 밥을 먹이고 하다가 이제 같이 살게 됐죠. 예, 그래서 그러다 여기까지 왔어요. 글쎄. 저는 그 친구가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음. 예전에 2000년, 2004, 5년 이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20대 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 같이 항상 다니던 네, 친구가 네,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김현희 그렇지.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남편이 그냥 못 지나가요.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거절 못하고 음. 정의롭고 어, 자기 도와줘야 되고. 네, 그래서 밥업집 노숙인 처음 사업 그 배식 사업 할 때도요. 배식 나가면 항상 겉옷을 안 입고 와요. 그거 벗어주고 오는 거야. 벗어주고 오는 거예요. 간디네. 완전히 예수님의 팔복의 삶을 실천하는 분이네 네.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겉옷 안 사주고 밥집에서 이제 옷 들어오는 거 같이 입어라 그러고 이제 네, 근데- 그거 입혀주고 그런 걸 다 어떻게 글쎄, 이렇게 근데 그쵸. 이렇게 그 되게 부인이 모라통 터지고 이런 부인이 악처가 돼야 되거든 그런 경우에. 그래야 가족이 보호받고 그렇거든.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런 거에 같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잘 다니던 직장까지 때려치고 이 일에 뛰어드냔 말이지. 예? 이거는 그때 쉽지가 스토리로는 않은데. 김현희 대표님이 공항에 얘기해 주세요. 공항에 걸리시면서 좀 하시던 일을 정리하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의논하시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시게 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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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참. 그 보면은 이제 이 센터에 오는 청년들이 자기가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있어요. 그런 시간표가 있고 아니면은 몇 시까지 와야 되고 아니면 그게 자율적으로 와도 되는 건지 조금 그런 프로그램들이 궁금해가지고. 네. 저희는 이제 오전 10시에 청년들이 센터를 방문하게 되고요. 10시에 오면 그때는 가벼운 산책이나 아니면 저희가 기지개 모임, 아침을 깨우는 그런 시간을 그래. 갖습니다. 그래서 서울 곳곳에서 온다고. 서울 전역에서 와요. 예, 서울 전체 구에서 다 오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굉장히 멀고 뭐 경기도에서도 올 수 있겠어요? 지금은 저희가 그 서울 권역 안에서만 안에서만, 하고 네. 있고요. 통하기 일단 어려워서 경기도는 올 수도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청년들이 10시에 와서 보통은 이제 4시까지 함께 활동을 하게 되고요. 10시에 와서 아침을 깨우는 시간, 자기의 몸 상태, 정서 상태를 체크하는 시간이 되고 산책하고 그다음에 바로 11시에 쿠킹 런치를 해요. 같이 장 보고 음식을 만들고 같이 요 조리를 해서 먹는 타임. 그게 이제 1시까지 하고요. 1시부터 2시까지는 약간의 쉼, 리커버리 타임을 가지고 그다음에 2시부터 4시까지는 외부에서 강사님들이 오시기는 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어쩔 땐 한 분, 어쩔 땐 두 분이 오셔서 내 센터 내에서 이제 프로그램, 예술 프로그램 할 때 있고 미술 작업할 때 있고 또 뭐 성향 MBTI 수업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하는 거고요. 저는 리커버리가 청년들한테 이 공간만큼은 아지트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그렇죠, 좋겠고요. 굉장히 그 청년 세대가 사실 학교와 직장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이런 청년들이 그 갈 곳을 마련해주고 이제 친구를 와서 네. 친구를 사귀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리커버리 센터이고 항상 리커버리 센터 오면 코치님들이 상주에 있어요. 그래서 청년을 환대하고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사이에 이제 뭘 할 건지 또 이제 청년들끼리 사람이 있다 보면 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코치님들이 잘 이제 인도해주고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코치님들이 해주세요. 네. 여기 제가 이 사단법인 푸는 고래 리커버리 센터 일종의 이제 홍보 책자인데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 안에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잘 이렇게 또 디자인도 아주 잘 돼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몇몇 청년들의 실질적인 어떤 경험 이런 체험담이 좀 나와요. 한 세 사람 정도가 있던데 이 중에 여기 지금 한 청년 네. 나이가 지금 한 어느 정도예요? 이 청년은? 이 청년은 이제 30대 중반의 네, 청년이고요. 네, 남자고. 네. 네. 그래서 좀 약간 배경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어머니는 기억에 없고 아버지는 희미하게나마 기억을 하고 있고 7살 때쯤 아버지하고도 이제 이별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아버지 알코올 중독으로 사실 자녀를 좀 케어하지 못한 케이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알코올 중독 병원에 갔다가 아들만 놓고 없어진 아이고. 뭐 그런 상태여서 이 친구는 이제 시설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차라리 이제 시설에 들어갔으면 안전하게 어떤 보호받는 이런 게 있을 그런 텐데 건데.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아는 이제 교회로 전전하고 이제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도 많고 아,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친구가 어릴 때 그 7살에 들어가서 그 10대 초반에 굉장히 그 안에서의 폭력적인 것도 기억을 아이고, 하고 있고요. 아이고, 그리고 누명, 뭐 뭔가 누가 뭐 얘가 뭐 훔쳐갔어요 이렇게 누명을 한번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밝은 청년인데 그 시간을 정말 잘 견뎌줬고요. 그래서 20살이 되면서 대학을 또 학자금 대출 받아서 대학 공부를 또 하기도 들어가서 하고. 예,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때 20살 넘어서 20대 중반에 어릴 때 이런 영양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병이 생겼어요. 아이고. 예. 신장에 무리가 와서 투석 정도는 아니지만 투석을 해야 또 장애 판정이 돼서 이제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는데 신장이 안 좋은 것만 가지고는 장애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친구하고 같이 협심해서 어떤 그렇게 이제 친구 집에서 같이 생활을 했던 거죠. 하다가 이제 저희 리커버리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 치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피곤하거나 무리를 하게 되면 얼굴이 이만하게 부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하우스에 입주를 시켜서 이제 먹는 거 이제 관리를 조금 해주고 생활 유지를 좀 해주면서 이 친구가 지금은 병원에 안 가요. 아이고. 예, 몰랐네. 이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들어온 지 뭐 1년에 한 2달씩은 입원했거든요. 아이고. 예. 예, 이게 이제 수치가 내려가야지만 퇴원을 시켜주는데 이제 하우스에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까지 2014년도에 왔어요. 거의 10년 어휴. 가까이 되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잘 회복해서 지금 저희 센터에서 야구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스텝이 되어주고 지금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있고 그렇겠네. 예, 지금 이제 여자친구도 있고 이제 결혼을 그래. 예, 생각하고 그렇구나. 있는 친구. 그래서 굉장히 뭐 건강해지고 또 음. 공동체도 이제 생겼고 이제 코치로서 활약을 이 친구 없으면은 안 돌아갈 만큼 그 그러네. 야구단 운영을 직접 하고 있어요. 그러네. 네. 그 여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센터에 오시는 청년분들의 스토리들이 뭐 다 하나하나 꼭 뭐, 무슨 드라마에 나올 법한 글쎄요. 그런 네. 스토리들인데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런 스토리가 다 있으신데 만만치 않게도 되게 강력한 스토리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센터에 오기 전에 이 청년들의 모습은 삶은 어떤 삶인가요? 보통 저희한테 오는 리커버리를 찾는 친구들을 보면은 저희가 정돈을 한 게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는 거의 200명의 친구를 만나봤고 아이고. 네, 올해도 저희가 계속해서 만나보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보통 친구들의 잠깐만요. 이게 다 네. 정돈해 놓은 게 있어서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네. 학교 폭력 피해나 이제 왕따 같은 따돌림의 기억이 굉장히 많고요. 보통은
저희한테 센터에 오는 친구들이 25세에서 30세까지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10대 때 어떤 학교의 어려움. 근데 일단은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님들이 케어하거나 학교에서 어쨌든 그런 체계적으로 가요. 가다가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폭력의 기억이 있으면 20살이 됐을 때 사회는 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의 그 작은 문화에서는 어떻게 견뎠는데 20살이 돼서 사회에 나와서 대학이라는 데를 가거나 대학을 안 가고 취업을 할 경우에는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처만 가지고 있고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하고 직면을 했을 때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박이나 공황이 다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학교의 기억,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어떤 폭력이라든지 가정에서의 어떤 과잉 보호도 이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사회 속에 나왔다는 자체가 조금 약간 좀 두려움의 대상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의 영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코로나에 지금 대학 1학년생이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전부 다 코로나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러다 보면 지금 대학교 1학년생들이 저는 약간 좀 염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대인관계와 어떻게 친구를 사귀고 잘 모르죠. 이런 거를 잘하고 있을지 잘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초반에는 이 친구들이 거의 사회가 무서우면 가정으로 숨어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좀 오래 생활을 하고 부모님들이 자극을 주세요. 언제까지 이럴래부터 해서 나가봐야 되지 않겠냐. 자극은 좀 얌전하게 표현하신 말이고 이 상당하게 어떤 뭐랄까 핍박 내지 무시와 네. 그렇죠. 부모님들은 어쨌든 저도 부모 입장에서 비교는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그거를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하면은 안 되는데. 네 나이에 네, 이 친구들은 그렇죠. 어떤데? 네,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은 대화의 문을 딱 단절해 버려요. 닫아버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하고의 갈등부터 해서 주변의 친구들은 또 자신하고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게 있어요. 저희 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그렇죠.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자녀분들의 이 조울증이나 다른 그 외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서 이런 은둔형 고립형으로 가는 또는 외톨이처럼 된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고 또 가족으로서 좀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많이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어떤 은둔형 외톨이다. 푸른고래 네, 리커버리 센터를 소개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그게 제일 빠른. 네, 지금 뭐 은둔형 외톨이, 뭐 은둔, 그리고 고립,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뭐 그다음에 니트, 뭐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인데 은근형. 그러니까 은근형은 은근히 외톨이가 된 사람. 네. 그러니까 아직 카미아웃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네네네. 또 근데 이제 은근히 활동형 외톨이도 저는 있다고 봐요. 맞아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뭐 회사를 다니고 있고 학교를 다니지만 네. 친구가 아무도 없거나 하면 활동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그 외로움과 고립감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청년들이 사실 그 직장이 없어져 버리거나 하면 이제 더 많이 운둔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겨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저는 이 리커버리 센터를 보면서 참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글쎄요, 이렇게 네. 보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좋은 공동체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그러면 많은 분들은 사이비 이단 종파의 아주 이상한 그런 데들을 먼저 떠올려요. 그냥 커뮤니티라고 하면 되죠. 글쎄, 아니, 뭐 커뮤니티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저희가 사단법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 그 조은의 마음약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공동체라는 말을 쓰고 또 커뮤니티라는 말을 쓰니까 어떤 실제 부모님인데 야 거기 가지 마라 무슨 약간 JMS 네. 같은 어떤
그런 식으로 막 이 생각하는 그래서 참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것보다는 왜곡된 거를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이아몬드로 치면은 정품은 없고 다 가짜만 있는 거야. 짜가들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진짜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상담을 네. 하다 보면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라는 그렇죠. 질문부터 해서 혹시 여기가 뭐 기독교 뭐 교회 뭐 단체냐 물어보시는데 교회 단체는 아니고 정말 사단법인 법인으로서의 그 청년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보통은 이런 기관이 없다 보니까 청년들도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집안에서 있고 이제 청년들도 대상이 자기가 고립되어 있나? 내가 운둔형인가? 잘 모르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신청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거기는 아픈 사람만 가는 데가 아닌가? 여러 가지 청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에서 면담할 때에 제가 대상이 맞습니까?부터 해서 여기는 더 아픈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요. 그랬을 때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상담이 길어지는 거죠. 그렇지. 설명을 다 이제 해야 되니까. 그 지금 아까 여기 브로셔에 나온 또 요 청년이 좀 눈에 띄는데 네. 이 청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중학생 때에 따돌림, 왕따를 네, 네. 당하는 그러면서 이제 되게 그 이후의 네. 스토리들이 일정하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굉장히 고립형으로 가게 됐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청년이 청년재단의 네. 고립 청년 지원 사업인 청년 체인지어 프로젝트 네. 에 이제 지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푸른 고래랑 만나게 된 네.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푸른 고래랑 같이 만났을 때 병원에 실려가야 하는 상태가 됐다고 그래요. 네, 여기 네. 보니까 그 왜 그런 거예요? 엄청난 신고식을 치른 네. 셈인데. 저희가 이제 민간 단체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제 경제력이 참 없는 거고 개인 후원자에 예, 그렇죠. 이제 예.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청년재단에서 이제 청년 체인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고립운둔 청년의 이제 공동생활 체험할 수 있고 이제 그거를 지원받을 수 있게 이제 돕는 연결해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단에 신청을 해서 저희 센터에 이제 상담하는 첫날 상담을 마치고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다가 오후 되면 이제 하우스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이 청년이. 네, 정서적으로 굳어버린 거죠. 오. 그래서 굉장히 공황과 공포와 어디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못 하는 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우리 센터의 한쪽 구석에 앉아서 어떡하지? 못 움직이겠어? 그래가지고 그걸 고민하다가 저희 코치님한테 이 친구가 연락을 하고 이제 코치님이 저희가 연계돼 있는 이제 정신과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때 퇴근했는데 선생님 긴급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출근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고 코치님이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병원으로 가서 긴급하게 약을 처방을 받고 이제 기존에도 약을 먹었던 친구이긴 한데 여기가 이제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커버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게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다. 그 공포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답답함 때문에 신청해서 왔지만 내가 잘 온 건가? 내가 과연 여기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걱정거리가 이제 몰려왔던 거죠. 네.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공동생활인 공동체인을 몰랐던 청년이 막 몸이 경직되고 네. 신체적으로 막 어려울 정도로까지 그랬는데 그 후에는 엄청나게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많이 근데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친구가 저가 처음에 들어올 때 약속을 이제 한 게 저는 청년들하고 상담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의 어려움이 본인이 원했건 안 원했건 우리가 방어 기제를 다 가지고 있는 회피 기능이 있다. 근데 누구나 회피하잖아요. 저도 네. 그렇고. 근데 이렇게 큰 걸음으로 해서 센터에 와서 왔는데. 회복하고자 했으니 우리 회피라는 거를 이제는 조금 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부터 계속 회피는 그래 하지 않는 거야. 나는 정면 돌파를 해서 내가 극복을 하겠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꾸준하게 프로그램 참석도 하고 대인관계 형성도 잘 맺어보고 노력하고 지금은 처음부터 이 친구들이 사실은 주 40시간 일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 한 10시간, 뭐 20시간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처음에 이 친구가 했던 거는 장애인을 케어하는 장애인 활동보조 역할을 맡았어요. 했었는데. 네, 했었다가 그 일을 이제 해두고 이제 이 친구도 그 발달장애인을 케어하는 일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또 기술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배웠구나. 예, 배우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긴 거죠. 아, 이런 쪽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구나. 라고 알게 되고 지금 보면은 왜 같이 찍은 이 친구가 이제 발달장애, 발달장애 갖고 쪽에. 있는 친구이고요. 같이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근데 지금은 이 일을 굉장히 꾸준하게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그 다른 직무를 맡기는 주 40시간의 풀타임으로 이제 취업이 된 상태예요. 근데 재밌는 게 네. 자기가 첫날 리커버리 센터에 와서 경직되고 막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거의 풀로 하고 있는 일이 리셉션 업무야. 네, 인포메이션에서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첫날 그랬던 그 막 그 경험 속에서 완전히 네, 극복해가지고 그런 어려워하는 청년들을 네. 정말 잘 도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인포메이션에 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굉장히 이런 친구들을 돕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기의 경험을 빌어서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사회복지사 그 자격증 준비하고 있고요. 사이버대에서 네. 지금 입학해서 사회복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를 따면 자기도 어떤 동일한 아픔을 경험했던 친구들을 돕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됐죠. 처음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하는 그 네. 일을 하는 거야.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센터에 처음 왔을 때는 너무 겁먹은 상태였는데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된 시점에서는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네. 꿈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너무 그렇게 네, 네. 그래서 이상적인 굉장히 네. 과정이었다고 보이는데 그 센터에 오신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머물 수 있고 또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좀 이제 회복이 돼서. 졸업을 생각하는 그런 시점인지. 보통은 저희가 1년 단위로 친구들을 이제 누려라. 갭이어의 시간을 허락해 주자 본인한테. 네. 그래서 1년의 시간을 이제 하는데 1년의 시간을 두고 동일하게 이 회복의 과정이 시간이 똑같지 않아요. 어떤 친구는 1년 만에 회복이 되고 어떤 친구는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1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텀을 두고 완전한 자립, 그러니까 부모로부터의 자립을 해야 되는 게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향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회복하고 정서적으로 회복하고 신체적으로도 약간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순차적으로 일 경험을 하고 돈을 벌어보고 그것을 모아서 완전한 자립까지 저는 3년이 걸린다고 봐요. 아유. 네, 빨랐을 때. 조금 아까 이제 갭 이어라고 하는 아주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그거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야 일반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오히려 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도 저희가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그 부모랑 다 의논하고 학교랑 저거 해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경험할 수 있는 네. 그런 기간을 갖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또 그런 걸 돕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사단 모임 같은 데가. 근데 이제 그런 의미의 갭이요. 그렇죠? 그런 거를 여기 이제 청년들이 네. 어떤 지금 리커버리 센터랑 같이 교류하고 하는 그거를 갭이어의 개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건 아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일상을 맞습니다. 네. 살아가도록 돕는 보통은 이제 정말 필요하네요. 네, 예. 저도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50이 지금 넘어가는 시점에서 봤을 때 1년이라는 시간은 이제 뒤에 보니까 해봄직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주변인도 돌아봐야 되고 그렇지, 자신도 그렇지. 돌아봐야 돌아보고. 되고 이런 시간이 새로운 있어야 체험도 되는데 하고. 이거는 뭐 한 번의 여행 갖고는 되진 않고요. 보통은 거의 한 1년 정도의 해서 3년. 예, 3년 정도는 청년은 이제 약간 몸이 이제 불편하거나 뭐 정서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친구들은 시간을 그렇게 1년에서 3년 긴 텀으로 가자. 왜냐면 일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가족들이나 또는 우리 당사자분들도 여기 이제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내재해 있는 회복 탄력성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정신질환적으로 좀 급성기에 어려워져 가지고 뭘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잘만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러면은 그들에게 내재해 있는 회복 탄력성이 건드려져 가지고 오히려 이 건강하게 되고 회복의 여정을 가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이제 나의 아픔을 공개했을 때, 오픈했을 때 이해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모임이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죠. 저희도 보면은 온라인이지만 자주 모임을 그건 한 달에 한 잘 번씩 알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네. 뭐 그건 이제 크리스찬 모임이지만 네, 네. 그래서 그 자조 모임이 우리가 모두 지금 한 9개가 돌아가거든요. 소그룹으로 네. 어떤 교제를 가지고 그거를 하고 있는 분들과 안 하고 있는 분들은 당사자든 가족이든 역력히 이 시간이 지나면은 구별이 돼요. 네. 변화가 일어나. 네.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런 자조 모임이 막 진행된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자기의 아픔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주고 나도 그랬어 이런 그런 대화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처음에 오자마자는 사실 어렵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프로그램 속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이제 그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10대 때 풀어보지 못한 자기 어떤 감각들, 예술성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재다능한데 10대 때 어떤 사건, 사고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게 이제 덮어져 버린 뭔가 거죠.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술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거에 관련해 배운 청년들도 많고 그게 잠재적으로 있던 친구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생겨난 게 밴드 동아리예요. 예, 그래서 예. 실제로 음악을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 와서 못 배웠는데 하고 싶은 욕망이 큰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그 레슨 선생님을 연결해주고 이제 비용이 들긴 하지만 레슨 선생님을 연결해주고 그 선생님한테 배우고 리커버리 안에서 밴드 동아리 시간에 연습하는 시간을 거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의 활동 중에서 내 어려움은 뭐 난 이랬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친구들이 나도 동일한데 힘들었겠다. 뭐 이런 위로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힘든 이야기를 드러내고 하진 않았어요. 네. 그 정신건강 커뮤니티에도 이런 밴드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그렇죠. 하나가 밴드 이름이 너무 재밌는데 너나 나나 너나 밴드예요. 나나. 그러니까 너나 나나 별로 다른 거 없다 이런 표현인데 그렇지. 그런 밴드가 있고 또 제 동생이 이런 드럼을 오랫동안 쳤고 작곡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동생 중심으로 또 저희 조울러들을 보면 예술성이 굉장히 많아요. 뛰어나죠. 되게 창의적이고 그래서 랩하는 친구도 있고
기본적으로 음악을 하던 친구들도 있고 많이, 해서 네, 그런 음악을 통해서 뭔가 좀 또 세상에 던질 수 있는 메시지들을 던지고 하면 그것도 참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뭐 연습을 하고 같이 맞춰본다거나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은 소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것도 좋은 것 같고. 그 여전히 이런 고립 청년들 또 은둔형 청년들 가운데는 의외로 뭐 라면만 먹으면서 산다든가 또는 끼니를 굶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상당수는 뭐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예술적인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조금 좀 낫고 옛날에 비하면 이런 예술적인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아까 뭐 스포츠 이런 식의 그 활동들이 그들에게 어떤 연결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회복되도록 하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같이 움직임을 퍼포먼스를 할 때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 알 것 같거든요. 왜 저런 사람이 저런 단어를 쓰는지 알 것 같고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의 그 자연스러움이 굉장히 있어서 운동장에 나가도 아니면 센터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그들의 어떤 이 표정만 보고도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이들은 알아요. 그렇죠, 알죠. 예, 네. 대인 기피가 있거나 약간 불안이 몰려왔을 때 특유의 그 네, 표정들이 눈빛, 있어요. 얼굴 표정, 네. 뭐 어색한 미소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서로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아 스토리를 알죠. 얘기하지 않아도 얼굴 표정 갖고서만도 이제 우리 조우가 좋은 거죠. 어느 약국에 갔다가 약사분의 이제 딸인데 음, 딱 알아본 거예요. 음, 조울증이 있다는 걸. 그래서 그 약사분한테 처음 보는 분인데 혹시 뭐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면서 이제 그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그래서 한 1, 2분 사이에 눈물이 글썽글썽거리시면서 네. 그 자기 딸의 지금 힘든 이 모습이 평생 가는 줄 알았는데 나를 보면서 또 아이들 소아과 갔다가 간 거여가지고 결혼도 하고 애들도 애기도 있고 해서 너무나 이제 네. 부럽다 또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센터에 오는 친구들이 이제 각자 내가 왜 여기 센터 오는지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조금 공통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음, 저희가 이제 상담할 때 기대감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몇 가지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모르겠다. 네, 모르겠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모르겠다라는 말 함축된 그 의미들이 정말 많이 안쓰럽고 이제 그렇고요. 두 번째로 하는 말이 이제 대인관계, 친구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자기가 얘기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온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하면 이제 사회성이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형성을 좀 받고 싶어요. 이제 좀 이게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요. 그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안쓰럽고요. 그래도 목적 하나는 그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의지는 굉장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많이 저희가 위로를 덧붙여서 해주고 여기에서 일단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여기 오는 청년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적 약자 네. 또는 정서적 약자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일 텐데 네. 우리 그 부모님들과도 이래저래 교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오랜 경험을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꼭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지금 거예요? 부모님들도 사실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 거예요. 이제 부모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고통들이 너무 스펙트럼이 그렇죠. 다양하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자책이 너무 심하세요. 죄의식, 내가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뒤늦게 밥상을 차려주고 뒤늦게 어떤 이거를 이제 안 먹는다고 방에만 있으니까 다 해드리려고 다 해주려고 이제 하다 하시는 보니, 거죠. 하다 보니 아이들은 뒤늦게 엄마가 이제 이러고 이제 처음부터 과잉하는 부모들이 되게 있지만, 많지만 이제 아들이 요구하는 거 아들은 이제 자녀들은 방 안에서 고민하는 시간 또 그 시간이 물론 게임을 해요. 물론 네. 게임 내에서는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렇지. 하지만 이 친구들이 왜 그거를 하겠냐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다른 곳에는 해보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뭐 이 안에서의 커뮤니티도 활발하니까 굳이 내가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빨리 얘가 사회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라고 하는데 그 조급한 마음을 좀 거두시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게 기다리는 것도 그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원하는 거를 다 해준다? 이거는 좀 분별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 자신과의 관계, 부모로서 나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다루는지, 또 가족 관계에 대한 경계가 분명한지, 역할이 분명한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부모의 가치관 때문에 아이들한테 흘러가는 그 가치관으로 직장을 선택해주고 학교를 선택당하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가치관은 어떠냐, 부모님의 정체성은 어떠냐, 이거를 좀 보게 하는 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부모님부터 먼저 정돈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보라는 거죠. 이른바 부모 교육이 네. 아주 꼭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그런 거를 여기서 정기적으로 하고 그럽니까? 네, 상반기 1기가 끝났고요. 한 번 모일 때 11번 모여서 마지막에는 캠프 일정으로 해서 종료가 11주 됩니다. 정도를 모이는 네네. 거예요. 와, 그리고 이제 캠프도 하고. 네, 그래서 와, 그거 상당히 도움되겠네요. 네, 심화 과정도 있어요. 심화 네, 과정도 심화 있고. 과정에는 이런 부모님들이 이제 막 나온 이제 신청하신 부모님을 가이드 해주는 거죠. 그렇게. 네, 이게 서로 이 부모님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어떤 거는 자녀하고 직접적으로 대했을 때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고 어떤 거는 끊어내야 되고 어떤 건 연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혼자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 커뮤니티를 하면서 서로 조언도 해주고 가이드도 해주고 이러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거죠. 그렇게 하심에 있어서 보니까 여기 이 리커버리 센터에는 또 의외로 그 정신과 뭐 전문의가 계신다든가 네. 또 이런 식의 아주 전문가들하고의 네. 연결과 협조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정신과는 저희 친구들이 이제 많이 약을 먹어요. 많이 약을 먹긴 하는데 사실 이제 이건 거죠. 고립운둔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까? 정신증에 관해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라고 봤을 때는 고립운둔 지금 청년 대상자 돕는 거는 기준은 정신증으로 인해서 고립이 되어 있느냐, 운둔한 상태이냐,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운 관계 속에서 있다가 약을 먹게 되는 케이스, 뭐 이게 뭐가 먼저냐라고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희 리커버리는 약간의 정신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이제 개인의 취약성일 수 있거든요. 정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잘 안 돼. 어려워. 그래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자기를 잘 다룰 수 있고 조절 가능한 친구들은 리커버리에 와서 도움을 받는 케이스가 꽤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70%는 가벼운 우울증부터 해서 이제 가벼운 우울증부터 해서 심한 케이스는 있는데 심한 케이스는 너무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감당도 어렵고 저희가 병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심한 케이스보다는 본인이 관리가 잘 되는 네. 이런 청년들은 저희가 도울 수 있다. 보면 저희가 얘기하기도 하는 거가 회복을 위해서 네 가지 좀 좋은 그런 그 접근 아니면은 그런 거가 필요한데 하나는
그런 영적인 접근과 필요하고. 혼적인 접근. 혼적인 거는 좀 정신적인, 심리 상담적인 네. 거고, 육적인 거는 우리 약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음. 몸을 규칙적인 생활과 음. 운동 이런 거 얘기하고, 또 하나는 환경이잖아요. 환경. 네, 근데 그 환경적인 부분을 이렇게 리커버리 센터가 잘 맡아서 음. 딱 그 부분을 커버를 해주시는 것 그렇지. 같고, 그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우리 아이가 언제 이제 하루빨리 좀 네. 방에서 나와서 직장도 다니고 네. 장가도 돈벌이를 가고 해야지 결혼도 또 하고, 네. 결혼까지도 좀 생각하는 건데, 근데 지금 리커버리 센터에서 그 취업 준비 센터 같이 약간 그런 거나 아니면은 역할. 이 친구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약간 사회적 기업인데 네. 이런 그 공감대를 가진 기업들, 그 세바시에도 나오고 또 센터장님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그 은둔형 외톨이였다가 나와서 네. 회사를 만든 안 무서운 네, 네, 회사, 안 네, 무서운 네. 회사. 네. 그런 것도 너무 좋은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그 혹시 리커버리 센터에서 잘 이렇게 다니다가 나 뭔가 좀 해보고 싶다 네. 이렇게 말한 케이스도 혹시 있을까요? 많죠. 청년들이 전부 다 1년 정도 후반쯤으로 가면 내년에 뭐 하지? 라는 걱정과 불안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 기관에서도 이제 회복돼서 신청하고 하는 아이들이 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는 이 친구들이 일해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거. 그래서 지금 올해 시범적으로 어떤 케이터링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기업하고 연계해서 시범 사업처럼 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조금 더 발전이 되고 이제 이게 보장 가능하다, 지속 가능하고 현실성이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 내년에는 이거를 구체화시켜서 네. 청년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교대로 일할 수도 있고 뭐 일주일에 뭐 10시간만 할 수도 있고 네. 일을 한 달에 10시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세팅만 해놓으면 충분하게 이 친구들한테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구조는 만들 수 있겠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많고 저희가 그럼 적당한 일을 잘 찾아주는 역할이 지금 저희 일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판매 루트를 네, 잘 네. 확보하셔야겠네요. 맞아요. 구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가 여러 지역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 그쪽에서 또 활동할 수 있는 네. 코치들이 네, 네. 투입이 되고 이런 네. 식으로 확장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거의 뭐 시간이 한 너무 시간 넘게 간다. 벌써요? 넘게 네. 그래도 하셔야 될 말씀이 많이 있죠 아직도. 또 많아요. 그렇죠. 더 많죠.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음에 워낙 2탄 그 청년 복지나 아니면은 회복에 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곳은 거의 없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이렇게 네. 센터장님 모셔서 지혜를 구하는 그런 아유, 뭐 많은 지자체나 이런 데서 뭐 우리 김 센터장님 모시려고 지금 뭐 난리죠. 네. 저희는 뭐 20년 전에 알았던 그 지인 알았던 찬스를 써서 그 카드로 네. 그 카드로 할수 이렇게 있었던 그냥 많은 건데. 시간을 뺏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향후 비전과 계획을 듣고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청년들이 고립되고 은둔된 그 아이들을 뭔가 의지가 약한. 네, 의지가 약하고 자발적인 거 아니냐라는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물론 운둔이 좋아서 개인의 성향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운둔 당하는 친구들은 자발적이지 않거든요. 과거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이제 어떤 예. 사연들이 다 있고 나오고 싶어 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식 개선까지 안 좋아 버리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요. 저는 고립이 누구라도 고립될 수 있는 그럼요. 거는 네네. 굉장히 그건 다 열려져 네, 있고 다 자유롭지 열려져. 않아요. 저도 육체적으로 안 좋으면 당연히 고립되고 은둔할 수 있고 그럼요. 예, 누구나 고립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청년이 1월 달에 실태조사로 결과 나온 거 보면은 취업이 1위였고 두 번째가
관계 형성이고 세 번째가 뭐 심리 정서였잖아요. 이제 심리 정서 관계가 이제 40%였고 취업이 45% 그거였는데 부단 취업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 청년들이 과연 지속 가능하게 될까라는 걸로 봤을 때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관계면, 정서적인 면 이런 것들도 돌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취업으로 나가야 되지만 그런 걸 살펴봤으면 좋겠고 나가고 싶어 한다. 네. 그리고 운둔의 상황을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친구들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부는 1년에 3, 4개월은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는 또 에너지나 정신적으로 어렵고 이래서 나머지 개월 수는 또 무너져 있고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는 친구들이 상당수가 많아요. 순환형이네요. 네, 그래서 과정에서 완전히 보호자님들이 이제 케어해주면서 운둔할 수 있는 케이스는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고립이 훨씬 많긴 하겠죠. 직장생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개선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이 친구들이 궁극적으로는 사회 구성원이 돼서 이제 일을 할 수 있어야 이 사회가 조금 더 발전되고 안전되고 지역 사회가 발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 리커버리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청년들한테 아지트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마다 이런 것들이 청년 복지 네,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청년 복지가 그런 없거든요. 네트워크도 지금은 아동 복지, 노인 복지는 있지만 청년도 언제든지 위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청년 복지 있어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걸 향해서 지금 많은 부처들이 노력하고 있고 이슈화를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인식 개선과 도대체 어떤 게 어려운데 라는 조사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7월 달부터 전국 조사를 하게 돼요. 아이고 그래요. 네, 7월 달부터 전국 조사로 이제 운둔 고립 왜 실상을 친구들이 이제, 실상을 파악하는 실태 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왜, 무엇을 원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서 실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고립됐다, 운둔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실태를 많이 밝히면 사회적 인식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어떤 복지가 악용되는 부분들은 네. 굉장히 많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약간 선별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가 복지를 보호를 해준다면 청년 복지는 꼭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살려면 이런 고립 청년이라든가 은둔 청년들이 다 살아나야 되는 거고 지금 뭐 우리나라 뭐 지금 뭐 아이를 안 낳는다 출산율 문제 가지고 얘기하지만 출산율은 결혼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결혼율이 높으려면은 네. 이런 그런 고립형 운동형들이 결혼하고 싶은 생태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 아, 정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앞으로도 기대가 많습니다. 많이 네. 부족합니다. 아직. 네. 많이 나라를- 배우겠습니다. 저도. 나라를 살리는 분을 모셔서 하는 그럼. 방송이네요. 그렇지. 네. 저희 방송 중에 좀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장소가 리카버리 하우스. 네, 하우스 그러니까 기숙사 같이 네. 이렇게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너무 좋네요. 네, 네. 그런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들어보니까 서울시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면담을 하고 네, 서울 정보 서울 몽땅 정보통에 검색하시면 운동고립 청년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신 거기에 이제 서울시 거주자여야 되고요. 19세에서 39세까지 네. 되는 거고 신청하시게 되면 꼭 저희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기관에 다 연결돼 있어서 자신에 맞는 기관으로 가서 신청하셔서 이제 프로그램 받으시면 네. 돼요. 네. 그리고 환경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여기가 있는 곳이 서울시 신설동 성북구 보문동. 고문동. 네. 뭐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사방팔방에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리커버
그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는 매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센터일 것 같아서 저게 또 내년에 모셔서 또 네. 업그레이드된 네. 내용들을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관이 아직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음. 추구하는 중이라 네, 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네. 부족하고 더 많이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현장에서 많이 애쓰겠습니다. 네. 저희는 유튜브 통해서 많이 알리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 할 때 도움이 되는 방송 조은의 마음 약국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귀한 분 모시고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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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